MS 원어워 클래스의 금일 세션을 담당한 메타넷 T플랫폼 클라우드 기술부 플랫폼팀의 최정현입니다. 금일 세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시큐리티용 클라우드로서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과 관련하여 설계 및 구성 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는지 온프라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의 특성을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완전히 다른 보안 체계나 운영 관리 체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반 환경에 조금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른 위협이나 리스크 요소들이 조금씩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상황들에 대해 대응 방안들을 기존 구축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 내용의 순서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 적용 사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깊은 뎁스 있는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안을 해야 될 대상인 DB의 특성이나 정의 이런 것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앞서 전달드린 바와 같이 클라우드 환경이 기존 레거시 환경과 전혀 다른 체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관리 또는 운영에 조금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보안 정책의 이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클라우드 환경에 따라 보안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에 대해 알아보기 전 보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B 보안은 왜 필요한가? 첫 번째로 데이터 자산 가치의 증가를 둘 수 있습니다. 잘 정제되고 관리되는 데이터는 이제 재화에 버금가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보는 업무상 필요 이상을 넘어 기업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데이터를 이윤을 목적으로 정당하게 활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기업의 당연한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의 증가로 내부자에 의한 보안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시 자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외주 개발을 채택하여 기업 내에 수행하는 온사이트 개발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외부인에 대한 내부 정보 접근 기회는 많아지고 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퇴직이나 이직 시 고의적으로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정보 유출 비율을 보면 보안 유출 사고의 7-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산 속도에 따른 피해 규모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IT와 정보화의 급속한 성장은 동시에 보안 사고나 빈도 면에서 피해 규모의 확대를 불러왔습니다. 악용된 정보는 빠르게 퍼져 미처 대비할 시간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고는 1차 피해에 그치지 않고 2차, 3차의 연쇄적인 피해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피해에 따른 보상 및 처리 측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사고의 피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고조 및 신뢰성 저하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는 결국 개인정보 제공을 꺼려하는 분위기로 확산되어 이를 업무에 활용해야 하는 공기업 외에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많은 기업들은 필요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정보가 업무이며 비즈니스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인데 낮은 신뢰성으로 인해 이를 수집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국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 이외에 기술적 환경에서 보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축 운영 시 보안 허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시 비용 절감을 위해 짧은 공기와 보안 지식의 부족은 실제 운영 시 많은 보안 허점을 내포하게 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보안 코딩이나 보안 구축 절차 같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요구되기도 하지만
DB 보안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사용되는 대부분의 RDBMS의 경우는 데이터 무결성 보호가 일부 제약 조건과 트리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조건에서의 무결성 확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용성과 보안성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세부적으로 구현하기에는 기능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기술적 부분 외에 현행 IT 보안 체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 DB 보안의 관리적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불과 오래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나 시스템 측면에서 주로 방화벽, IDS, IPS 등의 네트워크 보안 기준의 솔루션이 기업 환경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환경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내부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접근 환경이나 DBMS가 가지는 관리적 취약성 등의 위협에 대해 실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DB 정보보호에 대한 국내의 법률 제정에 있습니다. 정보자산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이를 대상으로 한 신규 범죄들이 발생되는 최근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는 끊임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로는 재작년 크게 이슈가 되었던 GDPR 등이 발효되면서 이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 보안은 글로벌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DB 보안은 절대적인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DB 보안을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과 보안의 기본적인 정의 및 적용 절차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보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중복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위해 특정 매체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목적을 위해 필요해야 하며 여러 유저 또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으로는 실시간 접근성, 최신 데이터 유지, 동시 공유, 물리, 논리적 독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저장, 관리하는 DB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DBMS, 유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DB가 가지는 특징들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 독립성, 동시성, 백업 및 복구, 데이터의 항상성 유지, 데이터 통합, 보안, 그리고 용이한 인터페이스 등의 기능 등이 요구되어집니다. 간략하게 DB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보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즉 정보를 서비스하기 위한 모든 행위 중에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물리 장비들이 구성이 되며 각 구성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 제어 및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서버 구간은 OS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패치 관리 등의 보안 조치들이 상응하게 됩니다. 취급자들이 이용하는 단말기 보안부터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차단 시스템들과 물리적인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위한 CCTV 등은 결국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전체 과정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대한 보호 조치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은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의도적인 데이터 삭제 및 일관성을 방해하는 우연적인 사고 등으로부터 데이터 및 DB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보안, 단말기 보안, 물리적 보안, 서버 보안 등 각 보안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호해야 하는 대상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해 보았습니다. DBMS 측면에서는 DB 계정과 패스워드, 롤과 권한 등이 있습니다. DB 프로그램에서는 패키지, 저장 프로시저, 유저 펑션, 트리거, SQL 등이 있습니다. DB 오브젝트 관점에서는 신호님이라든지 뷰, 테이블, 데이터들이 보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DB와 보안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보호 대상들을 구체화하였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안을 구현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방법론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보호 대상들의 실질적인 위협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협이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중 어떤 것들에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의 보안 위험 요소와 그에 상응하는 동향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DB 보안의 위험 요소로 데이터 노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노출은 DB 보안 중 기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협으로는 부적절한 변경이 있을 수 있고요. 부적절한 변경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적절한 접근, 정당한 접근의 차단 거부의 경우 가용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DB 서비스의 실패, DB의 물리적 손상, 보안 취약점의 노출, 정보보호 법률 등도 위협이나 어떤 동향을 찾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DB 보안 솔루션들이 개발되는 동향 또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DB 보호의 중요한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요소들을 제어할 보안 통제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보안 통제 방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어가 있을 수 있고요. 접근 제어는 꼭 DB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서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통제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방식입니다. 감사 및 모니터링이 존재하고요. 사용자 인증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 관리를 통해 보안 통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암호화도 있을 수 있고 작업 결제도 있습니다. 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보안 대상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통제 방법도 필요합니다. 운영과 개발 환경의 분리를 통해 자칫 잘못 개발해서 운영으로 넘어가는 취약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용성을 위한 백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안 위험 요소와 통제 방법을 매핑해 보면 데이터 노출의 경우 접근 제어와 암호화의 통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변경의 경우 접근 제어, 운영 개발 환경 분리, 백업 등이 필요하고요. 접근의 경우에는 많은 통제 방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실패의 경우에는 제어나 백업 등의 통제 방법이 필요하고요. 물리적 손상 또한 접근 제어와 백업 등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협들에 대한 통제 방법 사례를 보았는데요. 많은 것들을 다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안 통제 방법 중 유사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방법들을 그룹핑하여 도출된 것을 일반적으로 DB 보안 프레임워크 상에서는 DB 보안의 기술 요소라고 합니다. 유사한 것들 혹은 같이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그것을 하나의 그룹핑을 통해 그것을 기술 요소로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부터는 상기 도출된 기술 요소들에 대해 기존 레거시 환경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었을 때 어떠한 이슈들이 존재하는지 또한 그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 내용은 DB 보안 구축 프로세스 부분인데요. 구축 프로세스는 관리적인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금일 세션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보안 기술 요소들이 적용된다라고 이해하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B와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DB 보안의 기술 요소들을 클라우드상에서 어떻게 구현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기술 요소들에 대한 적용 방법을 레거시 환경과 비교하여 이슈 사항과 적용 사례들을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책임 공유 모델이란 이용자, 즉 고객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들에 대해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서비스 모델에는 IaaS, PaaS, SaaS 형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표에서처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모든 서비스 지원을 고객이 직접 관리,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IaaS에서는 물리적 장치들에 대한 관리를 더 이상 이용자가 하지 않습니다. PaaS로 가게 되면 주요 어플리케이션과 네트워크 및 디렉토리 구성만 관리하면 되며 손이 많이 가던 OS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SaaS 형태가 되면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이용자의 관리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배포 형식에 관계없이 데이터, 엔드포인트, 계정, 액세스 관리 책임은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은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보안 솔루션에 있어서는 적용하는데 제약사항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구축 사례를 들어 그러한 제약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도출된 기술 요소 중에 첫 번째로 접근 제어입니다. 접근 제어 방식에는 에이전트, 게이트웨이, 스니핑 방식 등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에이전트 방식의 경우 DB 서버에 접근 제어 에이전트를 설치하여 제어하는 방식으로 모든 접근 루트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서버 트래픽과 성능 저하 및 정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방식에는 프록시와 인라인 방식이 존재하며 인라인의 경우 네트워크가 에이전트 등의 추가 구성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SPF, 즉 단일 장애 포인트가 존재하여 업무 중단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규모의 온라인 업무에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록시 방식의 경우 우회 경로를 차단하는 등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나 다중 DBMS에 대한 단일 관리나 이중화 구성 등의 장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니핑 방식은 통제보다는 사후 감사나 사고 추적의 비중이 높은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하나 로그 데이터의 변조나 훼손으로 인한 무결성 유지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성 환경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는 프록시 모드와 스니핑 모드 두 개를 병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이용자나 DBA 관리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록시 서버에 먼저 접근을 하게 됩니다. 프록시 서버에 접근을 해서 본인 인증과 통제되는 권한들, 룰들을 받고 그 권한의 결제를 받고 DB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록시 모드를 사용하게 되며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이 접근에 대해서 즉 WAS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端에서 접속이 되는 부분들은 네트워크 탭이나 포트 미러링을 통해서 별도로 수집 서버 쪽으로 로그가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레거시 환경에서는 상기와 같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클라우드로 갔을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aaS 환경에서의 문제는 앞서서 IaaS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트 미러링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레거시 환경에서는 스위치 장비나 탭 장비들을 사용해서 포트 미러링을 떠서 별도의 수집 서버 쪽으로 연결을 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워커어라운드로서는 와스 쪽에 별도의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스에서 DB 쪽으로 요청되는 콜에 대한 로그를 수집 서버 쪽으로 전송해주는 형태로 워커어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파스 형태인데요. 파스 형태는 조금 더 허들이 많은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이전트 형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스 형태의 서비스인 경우에 스태틱 IP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대신에 도메인명으로 제공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IP 등록을 할 수가 없어서 접근 지역에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도메인을 지원하는 접근 지역 솔루션을 이용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면 별도의 CSP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테이틱 IP를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워커어라운드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스 서비스의 경우에 VNet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보통 일반적인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적용을 받을 때 DB 서버는 관리 대상, 그 사업체 쪽에서 그게 관리하는 내부망에 존재해야 되는데 내부망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애저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링크와 같은 기능을 사용을 하여 내부망에 있는 것과 동일한 사용 조건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으로는 이중화 구성인데요. 고가용성을 위해서 이중화 구성들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프록시 서버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DB 서버에 접근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를 위해 고가용성을 위한 이중화 구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고가용성을 위한 이중화 구성을 할 때 존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같은 존에 만약 이중화 서버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 존 자체가 어떤 문제나 이슈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단됐을 경우 동시에 같이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화를 구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존 영역을 분리해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암호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암호화 부분에는 컬럼 암호화와 블록 암호화가 존재를 하는데요. 컬럼 암호화에는 플러그인 방식, API 방식, 그리고 두 개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암호화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플러그인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니까 DB의 플러그인 형태로 구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수정이 필요 없으나 자칫 DB 서버의 성능에 이슈를 줄 수 있습니다. API 방식의 경우 DB 서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구축 시 암호화 컬럼에 대한 암호화 컬럼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형태는 플러그인과 API 방식을 조합된 형태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블록 암호화의 경우 TD 방식은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끔씩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수정은 필요가 없고 특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블록 암호화라는 것이 메모리 덤프에 대한, 그러니까 메모리에 로드되었을 때에 대한 메모리 덤프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컬럼 암호화와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V사의 암호화 제품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데이터의 형식이 이미지나 이런 경우들, 이미지인 경우들, 텍스트, 개인정보라고는 하지만 신용정보, 신용장 같은 것들, 이런 이미지를 또는 정보들에 대해서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에 이 파일 암호화들을,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암호화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될 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러그인 방식과 API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플러그인 방식의 경우 DB의 플러그인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의 평문 데이터가 WAS까지는 평문으로 오게 되고 DB 서버에 플러그인에 도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암호화되어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인크립션 서버는 여기서 이제 인크립션 서버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서버입니다. 암호화에 대한 정책을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두 번째로 API 방식은 유저에서 WAS까지 평문으로 전달이 되고 WAS의 API 형태에서 라이브러리 콜을 통한 암호화가 진행이 되고 암호화된 데이터가 DB 데이터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 특별하게 변경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IaaS 환경에서는.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플러그인 방식에서는 변동이 없는 데이터, 스태틱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플러그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혼용 방식으로. 그래서 DB의 부담을 적게 주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변동이 많은 다이나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DB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PI에서 처리되어 넘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파스 형태로 전달이 되면 플러그인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API 모드를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런 이슈가 존재를 하면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DB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보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게 플러그인 방식이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정책적으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른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접속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보시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일종의 워크어라운드고 그것도 업체면 솔루션별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별도의 프록시 API를 두어서 그런 유유 데이터를 암호화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이 그 프록시 서버에 접속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 외에 이제 필터 모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필터 모드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WAS,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분이나 관리, 코딩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업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API 변경이 필요한데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API 변경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없을 때 이 필터 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필터 모드는 API가 아니라 에이전트가 WAS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서 DB 데이터에 대한 콜을 받게 되면 별도의 안보코어 수행 서버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코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DB 서버로 넘기게 되고 안보코어 대상인 경우 안보코어 서버에서 직접 안보코어 서비스를 수행을 해서 DB 쪽으로 전달하여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어플리케이션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개발자나 개발 관리자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 유용한 모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TD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컬럼 암호화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개인정보의 폐기 부분에 훨씬 더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서버나 이런 것들을 폐기하게 되면 디스크 데이터들을 삭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기 절차로서 디가우징이나 혹은 타공들의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렌탈과 반납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던 것들이 반납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프로바이더 쪽에서 복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저나 프로바이더 쪽에서는 별도의 디스크 암호화 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애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키를 이용해서 반납하면 키도 같이 삭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플랫폼 키를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키벨트 같은 KMS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KMS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디스크 암호화를 할 때 개인 이용자 측의 키를 생성하셔서 저장 관리하시게 되면 나중에 리소스를 반납하실 때 키만 삭제하게 되면 어떤 형태든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의 폐기 부분에 활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HSM 같은 경우도 다 같이 관리되는 게 아닌 우리 사용자 측만 따로 별도로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그쪽에서 키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애저나 다른 벤더사에서도 같이 제공하는 HSM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개인정보나 기타 중요 정보의 파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로 결제 관리인데요. DB 작업 결제는 보안상 중요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처리 등의 DB 작업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결제 정책을 정의하고 기한 승인 프로세스 등을 거쳐 실행 권한을 부여받은 후 DB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DB 작업 결제는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자나 그 유지보수 담당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불평과 처리 시간 지연을 야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 편의성 측면에서는 실적용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DB 작업 결제는 워크플로우 관점에서의 관리적 보안의 한 형태이며 사전에 DB 작업이 기한되어야 하므로 작업 중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림에서 보듯이 결제 시스템을 상기와 같은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데요. 레거시 환경에서 구축될 때 EA 환경을 통해서 통화 결제나 이런 부분들을 받으시고 접근 제어를 하시는 API를 통해서 접근 제어를 붙어서 연동돼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별도로 이런 솔루션을 구축하기 어려우실 때는 지라나 레드마인드 같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 중 특히 이제 DB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 결제 시스템 모듈을 탑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시스템들은 DB 접근 제어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결제는 쿼리라든지 금지 쿼리 이런 것들까지 다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점 분석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관련해서 DB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에 대한 정목 항목인데요. 내용은 오라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계정 관리, 접근 관리, 옵션 관리, 패치 관리, 로고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들이 DB가 파스 형태로 넘어갔을 때, 즉 OS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입니다. 그러면 상기와 같은 내용들은 더 이상 취약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 즉 파스 형태면 OS와 연관된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 중에서 이제 모의 해킹 부분을 잠깐 도표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접속 테스트를 할 때, 모의 해킹 테스트를 할 때 해커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인증된 유저로 접근하는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내부 자원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이외에 별도로 보안 감사를 통해 취약점들을 도출해내게 되고 그 취약점 리스트에 대해서 패치되거나 픽스된 내용들이 있는지 가이드를 참조해서 최종적으로 리포팅이 되게 됩니다.
그 리포팅을 바탕으로 취약점들을 보완하게 되고요. 그러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이 모이에킹이나 취약점 분석들은 진행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DB 구성상에서 취약점 모이에킹 테스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인터넷에서 방화벽을 통해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이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사실 요즘 구성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구성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구성인 방화벽에서 웹방화벽을 거쳐서 웹을 접속한 뒤에 웹상에서 내부망으로 가는 그 구간, 즉 웹상에서 DB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취약성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검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거시 환경의 취약점 분석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면은 크게 다른 부분은 없지만 사전에 미리 점검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이에킹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한 업체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CSP 벤더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테스팅을 하겠다라는 사전 의향서를 전달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애저 같은 경우 2017년도부터는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은 가능은 하지만 진행을 하더라도 시행 규칙 같은 모이에킹 테스트에 대한 시행 규칙과 같은 기본적인 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룰들을 보면요, 소유하지 않은 데이터, 즉 내가 소유하지 않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고요. 의도적으로 다른 고객의 데이터, 그러니까 내 리소스 이외에 다른 데이터들을 손대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시행 규칙들에 대한 금지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그러나 일단 사전 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중에 큰 이슈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티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나 다른 CSP 벤더에 보시면 노티피케이션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이런 의향서를 전달을 해서 시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로써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다 완료가 됐고요. 앞서서 전체 내용 중에서 보안이나 DB에 관련해서 좀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후에는 제가 처음 클라우드를 접했을 때보다 지금의 클라우드는 너무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떠한 한 기능으로서 보안이 완료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한 변경되는 사항,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위협들로부터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결국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 보안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서비스 보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리소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안 리스크들에 대한 사전 점검들 이런 것들로 도출된 그 항목들, 보안 기술 항목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긴 시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메일이든 별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